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 돼야 팔자가 좋고 통장에 돈이 넉넉해야 팔자가 좋다고요. 누가 봐도 멋진 큰 집에 살고 몸도 건강하고 손주들이 재롱을 피워야 그 사람이 노년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팔자가 좋지 않다고요. 자식이 그저 그렇고 통장은 넉넉하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3살 윤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7시였습니다. 어르신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큰 냄비에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그 큰 냄비에 국을 왜 그렇게 많이 끓이실까요? 그 냄새가 부엌 창문을 넘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넘어 담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옆집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옆집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75살 김순옥 어르신이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작은 접시에 파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래 씨, 나 좀 전에 텃밭에 나갔다가 깻잎이랑 상추가 잘 됐길래 좀 뜯어왔는데 이거 맛 좀 봐요. 윤말래 어르신이 마당에 나오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어머, 잘 됐다. 나도 마침 국 다 됐는데. 들어와요. 두 분이 부엌 작은 밥상에 마주 앉으셨습니다. 방금 뜯어온 깻잎이랑 상추가 상 위에 올라왔고 어르신이 끓이신 된장국이 올라왔습니다. 밥 2그릇이 올라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 김순옥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래씨 된장국은 왜 이렇게 맛있어? 윤말래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둘이 같이 먹으니까 그렇겠지. 두 분이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두 분이 커피를 한 잔씩 타셨습니다. 부엌 창가에 나란히 앉으셔서 마당을 내다보셨습니다. 텃밭에 아침 이슬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김순옥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래씨, 나는 있잖아. 나 팔자 좋은 것 같아. 윤말래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보셨습니다. 갑자기요? 김순옥 어르신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예쁜 마당 보면서 커피 마시는 사람이 팔자 좋은 거 아니야? 윤말래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다가 잠깐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네. 나도 팔자 좋은 것 같네. 두 분이 커피잔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텃밭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친구 이야기이실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자식이 특별히 잘 되지 않아도 방금 텃밭에서 뜯어온 깻잎 한 접시와 된장국 한 그릇으로 팔자 좋은 아침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1년 뒤에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기대와 미련을 이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상팔자라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추적한 연구입니다. 연구팀이 알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늙게 만드는가? 결론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태도와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와 밥을 먹는가? 어떤 말을 먼저 하는가? 아침을 어떻게 여는가? 지나온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누구에게 온기를 나누는가? 그 작고 반복적인 것들이 쌓여서 노년의 빛깔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팔자인 사람에게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윤말래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사시게 된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시려고 쌀을 씻으시다가 멈추셨습니다. 얼마나 해야 하지? 평생 네 식구 밥을 해오셨는데 이제 혼자니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르셨습니다. 컵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반만 채우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반이면 충분했거든요. 그 반 컵의 쌀이 어르신을 한참 동안 붙잡았습니다. 평생 네 컵을 채워오셨는데 이제 반 컵이구나. 어르신이 그날 저녁을 혼자 드셨습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으셨는데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으시던 자리였습니다.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셨습니다. 그냥 드셨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냥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시다가 이상한 생각이 드셨습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김순옥 어르신은 오늘 뭘 드셨을까? 그분은 다리가 안 좋으셔서 잘 못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냄비를 들고 옆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어머니, 국 많이 됐는데 좀 드시겠어요? 옆집 어르신이 문을 여셨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이상하게 좋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집에 돌아오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지?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큰 냄비에 국을 끓이십니다. 혼자 드시려고가 아닙니다. 담장 너머로 나눠드리려고요. 그 국 냄새가 새 집 담장을 넘어가면 어르신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오늘 아침처럼 김순옥 어르신이 텃밭에서 방금 뜯은 깻잎을 들고 오십니다. 그러면 두 분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우울감, 발생률이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는 겁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장에, 혈압에, 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생명줄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 한 그릇이면 됩니다. 반찬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오늘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됩니다. 그 작은 것이 누군가의 오늘을 살게 만듭니다. 윤말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을 나눠드리러 갔는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받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혼자 밥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화 한 통만 드려보십시오. 그분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팔자인 사람은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1살 강정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아셨습니다. 나는 입이 좀 쓴 편이야 하고요. 누굴 봐도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느리지? 저 며느리는 왜 저렇게 말을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표정이 없지?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어르신 보면 긴장을 했습니다. 또 뭔가 한마디 하시겠구나 싶어서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도 그걸 느끼셨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보냐고요. 그러다 어느 날 어르신이 거울을 보셨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시다가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드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얼굴 보면서 뭐가 먼저 보이지? 잡티가 먼저 보였습니다. 주름이 먼저 보였습니다. 처진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거지? 내 얼굴도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나? 뇌는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점을 찾도록 훈련된 눈은 어디서든 단점을 발견합니다. 장점을 찾도록 훈련된 눈은 어디서든 장점을 발견합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망원경을 거꾸로 들면 멀리 있는 것이 작아 보이듯 단점 쪽으로 맞춰진 눈은 좋은 것을 작게 만듭니다. 어르신이 그날부터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굴 보든 좋은 점 하나를 먼저 찾자. 딱 하나만요. 처음엔 쉽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해도 단점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길에 모르는 할머니를 지나치셨는데 그 할머니가 예쁜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모자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딸이 사줬는데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두 분이 잠깐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요. 어르신이 경로당에 들어가시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닌데 칭찬을 한 어르신이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점을 찾아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하시네요. 걸음걸이가 참 씩씩하시네요.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분들이 나중엔 어르신을 보면 먼저 웃으셨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 옆자리가 먼저 찼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더 좋아졌어요. 남한테서 좋은 걸 찾으면 나도 좋아진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오늘 만나시는 분께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좋은 점 하나를요. 그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도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팔자인 사람은 아침을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6살 이순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베개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집어드시는 거였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알고리즘이 올려주는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몸은 일어났는데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뉴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싸운다는 뉴스, 아침부터 세상의 나쁜 소식들을 한꺼번에 들이켜시는 거였습니다. 하루를 집 한 채라고 하면 아침은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집 전체의 공기를 결정합니다. 스마트폰 첫 화면에 자극적인 뉴스로 현관문을 여는 것은 아침마다 집안에 탁한 공기를 가득 들이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나면 하루가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뭔가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비가 왔거든요.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집어 들려다가 그냥 창문을 여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으셨습니다. 창문을 여시는 순간 빗속에 젖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똑, 똑, 똑. 어르신이 그냥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구나. 그날 아침이 달랐습니다. 밥을 드시는데 평소보다 밥맛이 좋으셨고 오후에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가 부드러우셨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좋은 일은 아닌데 그냥 오늘 기분이 좀 좋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자연광을 눈으로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하루 종일 기분의 바탕이 된다고요. 아침의 첫 감정이 하루 전체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의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눈을 뜨면 심호흡 3번, 미지근한 물 한 잔, 창문 열기. 딱 이 3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하루의 첫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스마트폰보다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들어오는 것이 빗소리든 햇살이든 새소리든 그 첫 한 가지가 오늘 하루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팔자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다시 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고생만 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이 참 힘들었다. 나는 참 억울하게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8살 박분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내 팔자는 나쁜 팔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일찍 시집 가셔서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셨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 꿈, 내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이 친구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그 말이 입버릇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방학을 맞아 어르신 댁에 며칠 있다 가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손녀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려다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젊었을 때 뭐가 좋았지? 어르신이 생각하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기억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줄 때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던 것. 가을에 마당에서 콩을 털 때 손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어르신이 곁에 계셨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어르신 손을 꼭 잡으셨던 것. 남편이 말은 못하지만 어르신이 끓여드리는 된장국을 제일 좋아하셨던 것.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좋았던 기억들이요. 어르신이 손녀한테 말씀하시다가 목이 메셨습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보다 좋은 것도 많이 살았네 싶어서.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좋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야 발견하신 겁니다. 손녀가 그 눈물을 보다가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이 한참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되 후회로 채우지 말고 배움으로 채워라. 과거를 고생으로만 보는 것은 꽃밭을 잡초밭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꽃도 있고 잡초도 있는데 어디를 보느냐가 그 밭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어르신의 삶에도 꽃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키워낸 자식들, 어르신이 돌봐드린 시부모님, 어르신이 지켜온 가정. 그것들이 다 꽃입니다. 잡초만 보셨던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정신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존중이 마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몸도 살린다는 겁니다. 손녀가 돌아간 뒤 어르신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 살았네. 그 말이 입버릇이 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어. 대신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 속에 좋았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그것들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사진첩도 좋고 공책도 좋습니다. 그 발견이 여러분을 상팔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5번째입니다. 상팔자인 사람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삶을 삽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4살 최복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특별한 것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몸이 특별히 건강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집 앞을 지나가면 꼭 한번 들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한테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는 것을 보면 별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반찬을 만들면 한 통씩 이웃에 갖다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분이 계시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밥은 드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옆동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도 없으시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시고 거의 방 안에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가끔 반찬을 갖다 드리셨습니다. 처음엔 그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받기 미안하다고요.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자녀가 모시러 왔거든요. 이삿날 짐을 다 싣고 나서 그 할머니가 어르신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어르신이 나오시자 그 할머니가 어르신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반찬 덕분에 여기서 버텼어요. 어르신 전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목이 메셨습니다. 두 분이 골목에서 한참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고 나서 어르신이 혼자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엌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반찬 한 통이 그 사람을 버티게 했구나. 그 생각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온기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촛불 하나로 100개의 촛불을 켜도 처음 촛불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이 더 밝아집니다. 나눔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커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을 드리러 갔는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받아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노년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반찬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 작은 것이 누군가의 오늘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만들기, 좋은 점 먼저 보기, 아침을 긍정적으로 열기, 내 삶을 다시 보기,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윤말래 어르신과 김순옥 어르신이 커피 한 잔 나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 팔자 좋은 것 같아. 방금 텃밭에서 뜯어온 깻잎 한 접시와 된장국 한 그릇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옆집 담장 너머로 국 냄새를 보내고 지나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고 오늘 밤 내 삶 속 좋았던 것 하나를 꺼내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상팔자가 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구나 싶은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반 컵에 쌀을 씻으시던 윤말래 어르신이 내 모습 같으셨습니까? 평생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시다가 손녀 질문 하나에 눈물 흘리신 박분희 어르신이 내 모습 같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상팔자입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오늘 밥을 누구와 드시겠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좋은 점 하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창문을 먼저 여시겠습니까? 오늘 밤 내 삶 속 좋았던 것 하나를 꺼내 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시겠습니까? 이 5가지 중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의 상팔자를 만듭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70세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좀 놀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처음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평생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힘든 상황을 참아온 분들에게 쉬어도 된다는 말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1년, 2년이 지났을 때 이런 순간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자니 미안하고 그냥 누워있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순간 화들짝 놀라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은 멈춰도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멈추면 무너집니다. 그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국내 보건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년층의 약 20에서 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그 비율은 40%에 가깝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불편함과 소중한 것들과의 이별이 켜켜이 쌓이고 마음의 균형은 소리 없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진정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혼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의 고통을 우리는 과연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무너짐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70세에서 75세 사이 이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 시기에 삶이 다시 살아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가 절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식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혹시 하루가 지루하고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보다 웃는 일이 줄어든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그 해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세는 노후의 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가 80대, 90대의 폭풍을 버티게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건강 격차는 5년 이내에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이 시기에 굳어집니다. 70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인연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집안에서만 지내기 시작한 분들은 점점 고립이 깊어집니다. 마음가짐도 이 시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그 습관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 중요합니다. 이 5년이 노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 인생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명자 씨, 74살입니다. 이분은 이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갔다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명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오기를, 전화가 오기를, 좋은 날이 오기를. 바깥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을 켜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71가 됐습니다. 72이 됐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73이 됐습니다. 동네 슈퍼까지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74이 됐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그 4년 동안 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이에
좋은 날을 살 수 있는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집안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같은 청주에 사는 박수님 씨, 75살입니다. 이분도 이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 3달은 이분도 힘들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 아침, 이분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이웃집 담벼락에 빨간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꽃이 예쁘게 보이는 눈이 내게 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걷다가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화투를 배웠습니다. 화투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71, 매주 복지관을 갔습니다. 72, 친구들과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73, 손자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75,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분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같은 청주, 같은 나이, 같은 처지. 그런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신발을 신었는가, 신지 않았는가. 그 하나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이명자 씨와 박수님 씨에게 일어난 일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반응 하나가 4년 뒤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과 무너지는 노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는 달릴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 몸도 꼭 이렇습니다.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멈추면 굳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활동은 하루 20분 남짓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헬스장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입니다. 그 20분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우울증을 막고 수면의 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 만나는 것들입니다. 담벼락의 꽃, 이웃의 얼굴, 계절의 냄새. 박수님 씨가 걷다가 멈춘 빨간 장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꽃 하나가 이분의 남은 5년을 바꿨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김분희 씨, 올해 73입니다. 이분도 걷기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꽃을 좋아했지만 꽃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밥상에 쓸 돈도 모자랐고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걷다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노란 프리지어가 한 다발 놓여 있었습니다.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분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0원짜리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게 서러움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이걸 이제야 샀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꽃을 삽니다. 5,000원짜리도 좋고 3,000원짜리도 좋습니다. 식탁 위에 꽃이 있는 아침이 전과 다릅니다. 꽃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이분에게는 지금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장미도 만나고 프리지어도 만나고 이웃도 만납니다.
그 만남들이 조금씩 쌓여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한 달을 바꾸고, 그 한 달들이 모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로 40%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처음 가는 곳이 낯설다고. 맞습니다. 처음은 낯섭니다. 그런데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처음 심을 때 흙이 딱딱합니다. 삽을 꽂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심고 나면 싹이 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꼭 이렇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 가면 얼굴이 보입니다. 세 번 가면 이름을 압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동네 공원이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괴테는 87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평생을 써온 작품의 마지막 장을 87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러나 그 방황이 곧 전진이다. 배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경험하는 그 순간 뇌가 살아납니다. 설렘이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정희 씨, 72살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선생님입니다. 퇴직 후 반년이 지났을 때 옛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이분은 잠깐 멈췄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 말이 이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30년을 교단에서 살았던 사람이 반년이 지난 뒤에 아무 답도 없다는 것이. 그날 밤 이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팔레트 앞에 앉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렘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분은 매주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집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말합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빠 보여요. 그 말이 이분에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바쁜 엄마. 퇴직 후 반년 동안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키를 내가 잡는 것입니다.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도 키를 잡은 사람이 방향을 정합니다. 순풍이 불어도 역풍이 불어도 키를 잡은 사람이 있어야 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키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봉수 씨, 78살입니다. 이분은 이른에 자식들이 이제 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부양할게요. 이분은 정말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75이 됐을 때 거울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78 어느 날 밤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남은 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하루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금씩 잃는 것이다. 최봉수 씨는 이른에 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자식이 부양해준다고 해서 내 삶의 키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 밥상을 내가 차리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고, 내 외출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빛나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5번째는 오늘 하루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박수님 씨가 담벼락 앞에서 멈췄던 그 빨간 장미, 김분희 씨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노란 프리지아, 그것이 이분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밥이 따뜻했다는 것, 오늘 하늘이 맑았다는 것, 오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가족과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의 작은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알아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5가지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명자 씨와 박수님 씨에게 주어진 환경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습니다. 박정희 씨에게 퇴직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김분희 씨는 평생 꽃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3세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샀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그분들이 됐습니다. 꽃은 내년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핍니다. 봄이 오면 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핍니다. 여러분도 그 꽃들처럼 그냥 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그냥 활짝 피셔도 됩니다. 박수님 씨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숙소 창 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고 넓은 바다였습니다. 이분은 그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아침, 무릎이 시큰거리면서도 신발을 신던 그날, 담벼락 앞에서 빨간 장미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그날, 그날의 자신이 지금 제주 바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도 눈물이었고 지금도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살아있다는 안도였고 지금의 눈물은 잘 살아왔다는 감사였습니다. 이분은 창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신발을 신길 잘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70이시라면 골든타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75이시라면 골든타임의 마지막에 서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박수님 씨는 70에 신발을 신었고 75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5년이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신발을 신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걷다가 꽃을 보면 멈추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인사하십시오. 복지관 앞을 지나거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으로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수채화여도 좋고 노래여도 좋고 꽃 한 다발을 사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5년을 만들고 그 5년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뒤로 물러선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묵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 서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꽃 한 다발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바꿉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고, 괴테가 증명했고, 정약용 선생이 당부했습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내일 시작하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황금 노후를 위한 다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복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복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3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3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3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봉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밝아지는 분.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분. 자식한테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날 저녁에는 이미 웃고 있는 분. 그분이 특별히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딘가 다릅니다. 표정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일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영자 씨, 올해 68살입니다. 평범한 한국 어머니입니다. 25세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어머니 봉양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늘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바빠서,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나중에, 그 나중이 어느새 68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등산 같이 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어디로 등산 갈까?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그냥 엄마가 알아봐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컥하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 아들의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시간을 썼는데 이제 내 시간은 아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시간은 그냥 남는 것이고 남는 것이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봐 주면 되는 것이고.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영자 씨에게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서 영자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부모가 행복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자식이 행복하다고. 내가 참아야 관계가 평화롭다고. 그런데 이것이 착각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옆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도 진짜로 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웃는 것을 자식은 압니다. 엄마가 힘든데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 느낌이 자식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어야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알아봐 달라고 한 등산 코스. 영자 씨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코스를 혼자 먼저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산에 갔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봤어. 여기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혼자 가셨어요? 등산 다녀왔어. 대박. 다음 주에 같이 가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식이 따라옵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두 번째 비밀, 사랑과 희생을 구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사랑이고, 내가 불편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너무 오래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한번 끊어진 고무줄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너무 희생하면 어느 순간 내가 끊어집니다. 더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이 때로는 갑자기 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것,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영자 씨가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진 것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너무 당겨온 고무줄이 거의 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브로니 에어는 오랜 기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본 호스피스 간호사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의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비밀, 편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한 부모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불러도 오는 부모, 어떤 부탁도 들어주는 부모, 자신의 일정을 자식 일정에 맞춰 바꾸는 부모. 그 부모가 자식에게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 경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것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난로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탑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따뜻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너무 밀착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항상 있는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가끔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영자 씨는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오겠다고 하면 예전에는 토요일 아침부터 청소하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일요일 점심에 와라. 처음에 아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바빠요. 그 말이 영자 씨에게는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바빠도 된다는 것. 내 시간이 귀해도 된다는 것. 네 번째 비밀,
관계를 살리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것을, 얕은 관계를 많이 가진 것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건강과 행복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런데 관계를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상대가 보입니다. 상대가 보여야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72살의 김순덕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가서 문제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며느리가 조용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순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자주 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날이 되니까 며느리가 반겨줬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었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5번째 비밀, 오래된 감정의 빚을 탕감하십시오. 사과받지 못한 것, 이제 내가 먼저 놓아드립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이말순 씨는 가을 오후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30대에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펼쳤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시어머니한테도 참고, 남편한테도 참고, 아이들한테도 참고, 돈을 아끼느라 혼자 부엌에서 묽은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는 언제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문장 앞에서 말순 씨는 한참 멍하니 멈췄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겼습니다. 오늘 또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났다. 말순 씨는 그 문장에서 더 이상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락방 작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살았을까? 일기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억울했던 기억들, 참았던 말들, 끝내 못다한 이야기들. 다락방 상자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이른이 됐는데 마음은 그 30대의 무게를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분노와 억울함을 반추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용서는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말순 씨는 그날 일기장을 버릴 것 봉투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에서 떠나보내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6번째 비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영자 씨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오후에 창가에 햇볕이 들었다.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공책에 쓰다 보니 하루가 생각보다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못 보고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심리학적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나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10가지와 나쁜 일 1가지가 있으면 뇌는 나쁜 일 하나를 훨씬 더 크게 기억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을 지나치고 나쁜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는 이 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매일 좋은 것을 찾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점 좋은 것을 먼저 보도록 바뀝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비밀. 돈은 나의 행복을 위해 씁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75세 오정임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학비, 결혼 비용, 집 마련 보태는 것까지. 자신은 한 번도 비싼 것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도 세일 때 샀고 외식은 생일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좋아하는 것을 하셔야 해요. 심장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 이제 어디에 쓰지? 평생 모아왔는데, 평생 아껴왔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자랐고, 남편은 먼저 갔고, 남은 것은 통장의 숫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꼈을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뤘을까? 그 나중이 이제 없다면 어쩌나?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오정임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전통 찻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제일 좋은 차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데 혼자 들어와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이 나왔을 때, 그 향기가 코끝에 닿았을 때 이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결국 즐거움이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진짜 삶이다. 이 두 말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희생했던 세월, 무시받았던 순간들. 그것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남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움.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영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봄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울었던 영자 씨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수채화 모임에 나갑니다. 젊을 때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항상 나중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이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아들 집 방문은 영자 씨가 원할 때 갑니다. 아들이 와달라고 해도 그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날을 잡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이번 주 시간 있어요. 영자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보고 싶어? 아들이 말합니다. 네, 보고 싶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식이 그 삶이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한 문장이 영자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70세 이후 인생이 가벼워졌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행복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내 행복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편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경계가 있어야 소중해집니다. 넷째,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째, 오래된 감정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미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곱째,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돈, 이 시간, 이 기회를 지금 나를 위해 쓰십시오. 이번 주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미뤄온 것 하나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찻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좋고, 꽃집에서 화분 하나를 사는 것도 좋고, 오래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에 혼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한 가지를 써주십시오. 혹은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이 지금 노년을 힘들게 사시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